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이의 엄마이자 맛있는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이름은 김삼순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41, 1981년도에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성함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 그 이름에 만족하며 살고 계신가요? 저는 삼순이라는 이름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저라는 존재는 모두에게 놀림거리 1순위였답니다. 동네 놀이터에 가도 놀림을 받고, 학교에 가도 놀림을 받고,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때도 놀림을 받고, 하물며 친척 어르신들까지도 제 이름을 가지고 놀려대셨으니 전 그야말로 놀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민경이, 효진이, 예진이, 유진이 등 예쁜 이름을 한 친구들과는 몹시도 비교되는 이름이었으니 그 얼마나 놀리기 좋은 이름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제 이름을 들으면 일단은 꼭 한 번씩 다시 되물어봅니다. 아직도 그래요. 김삼순이요 하면 꼭 네? 김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하는 대답이 돌아와요. 확인 사살도 아니고 왜 못난 이름을 두 번씩이나 또박또박 말하게 만드는 건지 정말 속상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저 스스로도 제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한 번쯤은 놀려보고 싶은 그 맛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삼순이라는 이름이 못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제 나이 또래의 아이들 사이에서는 유난히 더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였었습니다. 그런 저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아버지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셨어요. 제가 아주 갓난아기일 때 돌아가셨으니 저는 솔직히 말해 할아버지 얼굴도 잘 모른답니다. 아예 기억이 나질 않으니까요. 그저 옛날 사진을 보며 이분이 할아버지다 하시면 아,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기셨었구나 하고 마는 정도입니다. 할아버지를 뵐 수만 있다면 꼭 여쭈어 보고 싶어요. 제 이름을 꼭 그렇게 지어야만 속이 후련하셨냐고요. 하늘로 편지라도 띄워볼까 정말 많이 생각했었답니다. 그런 저의 집은요, 평범한 편은 아니었고 많이 가난한 편에 속했습니다. 친구들이 저희 집 이야기를 들으면 꼭 제 이름을 처음 들었던 그때처럼 깜짝 놀라고는 했으니 어쨌든 평균보다 많이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에게는 꿈이 있었고 부모님은 한 주마다 바뀌는 저의 꿈에 대해 매번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꿈이 제빵사로 바뀌고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던 6월의 어느 날, 나중에 제빵사 되면 엄마 아빠 생일 케이크는 생크림 빼고 만들어 달라고 하시던 어머니 아버지께서 급히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할아버지께 왜 제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는지 대신 여쭈어 봐주시러 바삐 가신 건지, 커다란 트럭을 모는 모르는 아저씨가 실수로 깜빡 조는 사이에 부모님이 타고 계시던 차를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잘 몰랐던 나이 14살. 너희 엄마 아빠는 이제 하늘나라 가고 없다 는 이모의 말이 와닿지 않아 무릎을 웅크려 모으고 덜덜 떨기만 했었습니다. 이모는 함부로 울지도 못하는 저 대신 큰 소리로 목이 찢어져라 울부짖으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를 끌어안은 이모의 품에선 짙은 술 냄새가 났었어요. 그렇게 저는 친척들 통틀어 유일하게 미혼이었던 이모 댁에 맡겨져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춘기의 시작이었는지 학교에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 자체가 의미가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사고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도 오직 제 생각뿐이었던 어머니는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 이모를 붙잡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삼순이 꿈이 제빵사라는데 우리 생일 케이크는 생크림 빼고 담백하게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는데 하고 말이에요. 뜬금없이 왜 이모에게 그런 말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모는 뒷말은 잊어버리고 제 꿈이 제빵사인 것만 기억해 주셨습니다. 삼순아, 너 꿈이 빵순이라며? 내 친구 중에 빵 굽는 애 하나 있는데 너 중학교 졸업하면 거기 들어가 배워라. 네가 고등학교 가서 뭘 하겠냐? 가서 빵도 배우고 돈도 벌어봐. 저는 그렇게 365일 술 냄새가 나던 이모의 말을 따라 이모 친구네 빵집에 불신을 가득 품고 취직을 했고, 이모 친구는 무섭게 생긴 아저씨로 저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팔뚝 한번 아픈 내색을 안고 열심히 해대자 점차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됐다고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는 네가 빵을 만들므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행복부터 생각해. 어느 순간 삼순이가 아니라 진정한 빵순이가 되어 있을 거다. 하나도 외롭지 않을 거다. 친구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떠하는 어린 제자였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으셨어요. 매사에 엄격하셨고 가르침은 늘 스파르타식이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무작정 혼인하면서부터 시작하는 날에는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삐져나오기도 했고, 분명 날 가르쳐줄 사람은 이 아저씨밖에는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칭찬 한 번을 해주지 않으시는 사장님이 너무 미워 미치겠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 속에서 저는 게으름이라는 걸 모르는 부지런한 빵순이가 되어 있었어요. 예쁘게 모양은 잘 못 내더라도 맛은 있어야 한다는 사장님의 고집에 맞게 저 역시 거칠애보다 맛이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제빵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사장님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제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떤 대형 사건으로 완전히 저를 인정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좀 황당해서 문제지만 말입니다. 사장님 성함은 장덕길이었는데 6년차 되던 해 2005년 여름에 MBC에서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가 히트치면서 사장님이 갑자기 온 동네를 쏘다니며 장덕길의 첫 번째 수제자가 김삼순이다 라며 소문을 내고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작스런 동명이인의 유명세 덕으로 거짓 소문은 흐르고 흘러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김삼순 얼굴을 보러 온 손님들은 실망해서 돌아갔지만 빵 맛을 보고 다시 찾았다며 반가운 소식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김삼순이라는 촌스러운 제 이름이 죽을 만큼 싫었는데 그 드라마 덕분에 더 이상 창피하지가 않아졌었습니다. 사장님은 언제 심드렁했냐는 듯 완전히 저희 팬이 되어 계셨어요. 제가 진짜 드라마 속 김삼순도 아닌데 말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무지하게 좋았습니다. 심지어 드라마 속 김삼순은 예쁘기까지 했으니 더 마음에 들었어요. 김삼순으로 매장이 잘 되면서 이름빨이었지만 제 나름의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고요. 그렇게 사장님의 응원 아래 저는 24세에 독립을 하게 되었고, 저의 이름을 건 작은 빵집에서 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사람들 틈에 섞여 회사로 출근을 하는 사람들처럼 저 역시 매일이 같은 하루의 반복이었지만 행복한 삶이었어요. 빵이 좋았고 제 이름 역시 여전히 좋았습니다. 혼자 독립을 하고 6년. 그 사이 저는 골목에서 꽤나 인정받는 맛있는 빵집 제빵사이자 사장님이 되었고, 인기 있던 특정 빵은 빵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 단골 손님들이 줄을 설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손님들이 제가 만든 빵을 사랑해 주시는 동안 빵이 아닌 저라는 인간 자체를 사랑해 줄 사람도 곁에 찾아왔어요. 그 남자는 밤식빵을 자주 사가던 단골 손님이었는데 자주 오신다고 서비스로 다른 빵을 챙겨드려도 극구 괜찮다며 사양하고 오직 밤식빵 하나만 사가셨던 분이었습니다. 특이한 손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하여튼 저한테 각인이 되긴 단단히 되었나 봐요. 늘 때가 되면 찾아주시고 조용히 밤식빵으로 직진하던 분이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니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안 오시지? 더 맛있는 집을 찾으셨나? 밤식빵파에서 반 밤식빵파로 돌아서기라도 하신 건가? 이사를 가셨나?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시작된 걱정은 끝을 모르고 점점 극으로 치닫았습니다. 가끔 가게 마감 전에 그날 채 다 팔리지 못하고 덩그러니 남아있는 밤식빵 하나를 볼 때면 그분의 몫인데 싶어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도 했어요. 그런 생각들을 한 지 한 달이 넘어가던 어느 날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오직 밤식빵을 사가던 그 남자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어찌나 반가웠는지 단골 손님 하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고서 적극적으로 대시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밤식빵 해주겠다는 약속에 남자는 넘어왔고 짧은 연애 끝에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30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몇 년 동안 매장을 직원에게만 맡겨두고 잘 돌보지 못했었어요. 35이 되고서야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두고 가게에 돌아오게 되었죠. 직원들이야 늘 한결같이 열심히 잘해주었지만
사장인 제가 직접 돌보지 못한 시간이 제법 길었던 만큼 가게의 매출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날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시식용 만두를 보고 저희 매장에도 시식용 빵을 가게 내부가 아니라 가게 밖에 내놓아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빵을 살 생각이 없었던 사람에게도 빵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매장 앞에 시식용 빵을 내어놓을 구색을 갖추고 처음으로 실천에 옮겼던 날,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로 대면대면했습니다. 뜬금없이 밖에 놓여져 있는 시식용 빵이 어색하고 낯설었던 사람들은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 듯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고 며칠 동안은 진짜 마트 시식 코너처럼 호객행위도 해봤습니다. 몇몇 분들은 반가워하며 맛을 보셨지만 다소 지나친 호객행위이기도 했기에 거부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테이블 옆에 커다란 입간판을 내어놓기로 했습니다. 마음 편히 맛보세요. 꼭 매장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라도 맛을 보면 왠지 꼭 사야 할 것만 같은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처음보다는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매장에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나이 많은 어르신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그 누가 됐건 빵 맛을 보고 기억해 준다면 그걸로 1차 홍보는 성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시식을 시작하고 대략 한 달 정도는 시식용 접시에 빵이 몇 조각씩은 꼭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빵을 내어놓고 반나절도 지나지 않았는데 시식 접시가 깨끗하게 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매장 관리를 하고 숨 돌리며 확인하면 비워져 있기를 며칠째. 저는 자세한 내막이 궁금해 CCTV를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CCTV 화면 속에는 두리번거리며 빵을 주머니에 넣는 한 고등학생이 보였어요. 단발머리를 하고 교복을 입은 모습, 영락없는 순수한 고등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첫날은 주머니에 몇 조각, 다음 날은 가방을 열고 몇 조각, 가져가서 두고두고 먹고 싶을 정도로 맛이 있었나 싶어 기분이 좋다가도 너무 매일 그러니까 혹시 저 학생이 밥을 굶고 다녀 무료라는 말에 끼니를 대신하려고 저러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작정하고 더 많은 양을 내어놓았어요. 배가 고프면 더 많이 먹으라는 단순한 이유에서였습니다. 빵이 아깝지 않았어요. 시식용 빵은 판매하기에 모양이 예쁘지 않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모퉁이가 부서지거나 한 것들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내어놓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를 푸짐한 시식 접시가 비워지는 걸 보는 낙에 출근을 했던 것 같아요. 매출도 나쁘지 않았고요. 정말 그 맛을 기억하고 구매하고 싶어 찾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구워진 빵 속을 크림으로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주 오시던 단골 손님이 문을 열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잠깐 밖으로 나와봐야 할 것 같다며 손짓까지 하시면서요. 순간적으로 혹시 밖에 내어놓은 시식용 빵에 문제가 생겼나 싶은 불안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후다닥 쫓아나가자 손님이 손끝으로 시식용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사장님, 누가 이걸 흘리고 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사장님께서 두신 거예요? 그곳에는 제가 둔 적이 없는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분홍색 바탕에 줄무늬가 그려진 봉투였습니다. 손님 말대로 단순히 분실물일 것이라 생각했고 안에서 보관하고 있다 주인이 오면 꺼내줄 생각으로 편지 봉투를 집어 들었어요. 그랬더니 봉투 반대편에 빵집 사장님께 라고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문스러웠어요. 빵집 사장님이라면 저를 칭하는 호칭임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연애 편지를 받을 나이도 얼굴도 아니었고 남편이 장난을 치나 이벤트를 하나 생각하며 편지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처음 보는 예쁜 글자가 또박또박 가지런한 글자들로 빼곡한 편지와 지폐 여러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빵집 사장님께 안녕하세요. 갑자기 놀라셨죠? 제가 사장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사과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몰래 편지를 써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뜬금없겠지만 저는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죄송한 마음과 죄책감이 들어
비겁하지만 숨어서 마음을 전합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6개월 전 우연히 이 앞을 지나다가 편안하게 드시라는 문구를 보고 멈추어 섰습니다. 가게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니 마음 편하게 맛보시라는 문구가 꼭 공짜니까 그냥 먹어 라고 느껴져 입으로 넣는 것도 모자라 주머니도 모자라 가방에까지 본격적으로 빵을 훔쳐갔어요. 빵을 구매하고 싶은 손님들에게 맛본 후 구매하시라고 내어놓은 빵이었을 텐데 사지도 않을 빵을 훔쳐가기까지 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처음 알바를 시작하면 꼭 제가 먹은 만큼의 돈을 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동안 먹은 것에 비하면 제 알바비는 턱없이 부족하네요.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얼굴을 보고 직접 말씀드려야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도저히 용기가 안 나 이렇게 비겁한 짓을 해요. 염치 없지만 이제 다시는 시식용 빵을 훔쳐가지 않을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죄송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자마자 그 단발머리의 학생부터 떠올랐습니다. 떠올리고 나니 편지지에 적힌 글씨체와 닮은 것 같기도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편지를 쓰고 어린 나이에 돈은 또 어떻게 모은 건지 받기가 미안했습니다. 도둑질이라고 하기엔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했고요. 무슨 마음가짐으로 돈을 두고 갔을지를 생각하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모르는 사이인데도 코끝이 시큰했어요. 저는 그 학생이 다시 와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몰래 편지와 돈을 두고 간 학생이 제 발로 가게 안으로 찾아와 줄 리 만무했고 학생이 직접 들어오지를 않으니 계속 빵을 만들고 매장 일을 해야 하는 제게 학생을 다시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몇 달 후 손님이 없는 타이밍에 맞춰 그 학생이 가게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잽싸게 뛰어나가 학생을 붙잡고 인사를 했더니 그 학생이 아주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라고 당황한 얼굴로 저를 아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웃기기도 하고 놀라게 한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더군요. 그럼 알고 말고 우리 집 빵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주는 고객님인데 사장님네가 그것도 모르면 쓰나요? 제가 대답하자 그 학생은 당황함과 부끄러움에 불타는 고구마처럼 붉어진 얼굴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날처럼 그렇게 시식용 테이블 위에 편지 봉투를 몰래 두고 가면 빵을 훔쳐 먹은 것도 편지를 쓴 것도 들키지 않고 앞으로 당당히 가게에 들러 모른 척 빵을 사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요. 너무 죄송하다고,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학생은 정말 저희 가게에서 무슨 물건이나 훔친 사람처럼, 아니, 시식용 빵이 아니라 팔려고 내어둔 빵을 몰래 훔치기라도 한 사람처럼 죄인 같은 표정을 하고서 연신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묻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덧붙였어요. 처음 시식용 빵을 발견하고 며칠을 시식빵을 훔치고 늘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평소보다 배로 더 많이 나와 있는 빵의 양을 보고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도 잘 나누어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무료로 맛볼 수 있는 빵을 이렇게 많이 내어놓는 곳은 처음이라고. 그 빵은 분명 가게에서 빵을 구매할 손님들을 위해 맛보기용으로 제공되는 것이었을 텐데 빵의 양을 보고 정말 나쁜 생각이지만 마음이 놓였다고. 아, 이 정도 가져가는 건 괜찮겠구나 하고 정말 죄송하고 감사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대답도 죄송했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사장님께 도리어 저를 아시냐고 여쭤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너무 뻔뻔했어요. 솔직히 사장님께서 당연히 저를 모를 줄 알았는데 저를 알아보신다는 것에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죄송해요. 그 학생의 긴 사과는 당황해서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을 담아 사과하는 것이 느껴져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애초에 마음 편하게 맛보라는 말이 그 자리에서만 먹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도 않았어요. 맛을 보고 기억해 준다면 맛보는 장소는 어디여도 상관없지 않나요? 게다가 저는 그 학생으로 인해 시식용 빵을 내어놓은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달음까지 얻었으니 나눈 빵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은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어깨를 붙들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아는 사이도 아닌데 불쑥 아는 척을 했으니 놀랄만도 했어요.
오히려 내가 미안해요. 그러니 저를 아세요? 라는 질문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시식방의 양을 늘렸던 건 학생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냥 가게 장사를 위해 손님들에게 맛보기용으로 내어놓았던 것은 맞지만 나는 오히려 CCTV로 학생의 모습을 확인했을 때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나한테 깨달음을 줬으니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 할 일이에요. 또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배고프면 마음껏 와서 먹으라고 그랬던 게 커요. 모두를 위한 것이었으니 학생이 그런 걸로 미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학생이 뚝뚝 눈물을 흘렸습니다. CCTV로 볼 땐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 말라서 가느다란 팔다리와는 달리 전체적인 체격이 꽤나 다부졌어요. 처음 든 생각은 나 어릴 때랑 비슷하네 였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처지와도 비슷한데 체격까지 비슷하니 더 마음이 갔어요. 줄 건 없었지만 눈물을 흘리는 학생을 가게 안으로 데려와 테이블에 무작정 앉혔습니다. 어디를 가는 길이었냐 물으니 알바를 가는 길이라고 하기에 밥은 먹었냐고 물었더니 알바 가기 전에 먹으려고 도시락을 싸왔다고 합니다. 알바는 몇 시에 시작하느냐고 물으니 시간을 말하는데 2시간이나 뒤였어요. 2시간이나 남았는데 왜 벌써 가느냐 했더니 사장님이 장을 봐와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 끼쳐왔습니다. 무슨 장? 하고 물으니 하는 소리를 내며 메모지를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매장에 필요한 거랑 사장님 쓰시는 것들이에요. 메모장에 적힌 것들은 아주 가관이었어요. 담배부터 시작해서 믹스커피, 두루마리 휴지, 생필품 같은 것들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왜 네가 하느냐 물으니 학생은 처음 학교에 들어가 선생님 앞에서 혼나는 초등학생 같은 표정을 하고서 대답을 하지 못하더군요. 좋지 않은 생각이 이것저것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처음 시키는 심부름이냐 물었더니 2, 3주마다 한 번씩 하고 있다고 했어요. 원래 자기보다 먼저 일하던 언니도 하던 거라고. 어디서 일하는지 물어봐도 되냐고 했더니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며 PC방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PC방에서 담배가 왜 필요하고 섬유유연제와 도부 샴푸가 왜 필요한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곳 사장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학생, 너 그럼 월급은 얼마 받아? 시급으로 5,000원이요. 지금 최저시급 6,470원 아니니? 아, 그렇긴 한데 사장님 말로는 PC방에서 이만큼 주는 곳 없다고. 아닌가요? 형편없는 돈을 주고 있으면서 아르바이트생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인간이라면 어떤 유형일지 뻔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물었어요. 그래서 월급은 꼬박꼬박 잘 나오느냐고 말입니다. 학생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리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사실 알바 시작한 첫 달에만 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제대로 다 못 받았어요. 다른 알바 언니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장님이 돈 생기는 거 다 긁어서 저한테 제일 먼저 주는 거니까 다른 언니들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해서.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얼마를 못 받은 건지 알기 위해 테이블 위에 메모지를 펼쳐두고 한 달 월급과 받은 돈을 모조리 적어보라 했습니다. 적힌 글자들을 읽는 내내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막혀왔어요. 세상에 이런 악덕업주가 정말로 존재하다니. 아니, 존재한다 말만 들었지. 이런 인간을 내가 진짜 마주할 날이 오다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누르며 학생을 테이블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 장볼 생각 말고 나랑 바로 같이 네가 일한다는 PC방으로 좀 가자. 지선아, 너 잠깐 매장 혼자 봐줄 수 있지? 나 이 친구랑 어디 좀 다녀와야겠다. 가게를 아르바이트생에게 잠시 맡겨두고 잔뜩 긴장한 학생의 손을 잡고 일하고 있다는 PC방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저는 별다른 심각한 말 대신 아이의 이름과 사는 동네 같은 것들을 물었습니다. 이름은 송가영, 사는 곳은 제 가게와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동네였어요. 버스를 타고 좀 들어가야 하긴 했지만요. PC방 문이 열리고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던 나이 많은 아저씨 한 명이 가영이를 슬쩍 보더니 왔어? 내가 시킨 건?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가영이의 손을 잡고 제 등 뒤에 세웠어요. 그제야 사장이 너는 뭐냐는 듯한 눈빛을 하고 저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 되세요? 그런데요. 저는 PC방 계산대 위로 아까 적어두었던 메모지를 툭 올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서 제가 직접 왔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메모지를 낚아채고 읽는 척을 합니다. 그러고는 눈썹을 꿈틀거리며 제 등 뒤에 가영이를 흘겨보며 직접 얘기가 다 끝난 부분이라 자기가 따로 해줄 말이 없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같은 입장에서 이 정도 말만 하면 알아서 꼬리 내리고 미안하다며 변명이라도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더 참아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손님들이 앉아있는 PC방 좌석들과 진열대에 가득 진열된 각종 먹거리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 저기 앉아 계신 손님들한테 여기 있는 것들 종류별로 다 가져다 드리면서 공짜니까 맘 편히 드시고 게임 재밌게 하다 가세요 라고 하면 사장님도 괜찮으시겠네요? 그랬더니 그 사장은 저를 미친 여자 취급하며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며 돈 받고 파는 것들을 당신이 뭔데 공짜로 나눠주냐며 제 월급이랑 무슨 상관이냐며 말입니다. 저는 사장 손에 볼품없이 구겨진 아까 그 메모지를 쳐다봤어요. 그렇죠? 사장님이 생각해도 받아야 할 돈 받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죠? 그걸 잘 아시는 분이 이제 막 학교 졸업한 어린애가 지 손으로 돈 벌어보겠다고 사장 탈을 쓴 아저씨 필 담배에 샴푸 심부름까지 해가며 애쓴 시간들을 공짜로 먹고 나르려고 하시네? 정말 다 큰 어른이 돼서 창피하게 이러지 말고 삽시다, 예? 매출이 안 나와요? 그럼 직원 쓰지 말고 사장이 직접 일해야지. 일 시켜놓고 돈 안 줄 게 아니라. 사장에게 퍼붓는 사이 그 시간대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인지 가영이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가 바구니 같은 것을 들고 제 옆에 과자 진열대로 다가왔습니다. 흘끔흘끔 구경하듯 저와 가영이를 쳐다보는 아이. 순간 문득 이 아이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얼굴을 사장을 보지 못하게 제 몸으로 계산대를 가리고 물었어요. 학생은 월급 제대로 받고 일하고 있어요? 괜찮으니까 못 받은 거 있음 지금 나한테 말해봐요. 그랬더니 누나를 또르르 굴려 가영이를 한번 쳐다보았다가 제게만 들리게 작은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정말 작정한 인간이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나서야 사장은 체념한 듯 큰 소리로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다 줄게요. 그 자리에 서서 사장이 월급을 입금하는 것까지 다 확인한 후 우리 애는 사정이 있어 더 못 나올 것 같은데 괜찮느냐고 물으니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이던 사장. 그 모습을 보니 답답하고 화났던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그대로 문을 열고 나올 뻔했는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뒤를 돌아 계산대 위에 메모지를 두고 약도를 쭉쭉 그어 나갔습니다. 얼빠진 표정으로 멍하니 보는 사장에게 약도를 내밀며 말했어요. 여기, 여기, 편의점하고 슈퍼하고 마트가 있으니 앞으로 어린애들 심부름 시키지 말고 직접 가서 사다 피라고. 한데 모여 듣고 있던 알바생과 가영이가 키득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해결했다는 생각에 문을 열고 나서자 알바생의 인사소리와 가영이가 뒤따라 나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쫄래쫄래 뒤따라 나오는 가영이는 제가 마음대로 알바 자리를 없애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감사하다며 속이 다 뻥 뚫리더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섰음에도 이 아이가 힘들고 부당하게 일한 것에 대해 어른으로서 조금 더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것이 미안했어요. 세상엔 좋은 어른들이 더 많고 웃으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들도 얼마든지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영이를 데리고 다시 가게로 돌아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제가 직접 구운 빵과 과일 주스를 맛보게 하면서 이걸 다 정말 제가 다 먹어도 돼요? 그럼 되고 말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영이가 빵을 종류별로 먹어치우기 시작했어요. 중간중간 맛있다고 말하는 가영이에게 가만히 웃어줄 뿐 별다른 말 없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밤이 가득 들어간 식빵 하나를 남겨두고 입가에 묻은 빵 부스러기를 털어내며 수줍게 물었어요. 혹시 이건 집에 가져가도 되느냐고. 배 부르냐고 물으니 그게 아니라 하며 망설이더니 목이 마른지 주스를 들이켰습니다. 사실 대충 이유는 알고 있었어요. 그 빵은 가장 많이 시식대에 올랐던 빵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렴풋이 추측만 했었던 가영이의 사연을 직접 그 입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사장님 가게 빵 몰래 가져갔을 때요. 가져간 빵은 제가 먹은 게 아니라 저희 할머니가 드셨거든요. 다른 건 다 싫다 하시는데 이건 꼭 맛있게 드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쪄먹는 알밤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밤이 들어가 있으니까 밤만 난다고. 역시나 제 예상대로 가영인 저 자신의 배를 불리기만 위해서 빵을 가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기특하기도 했지만 알밤을 좋아하시던 할머니께 밤식빵을 사드리는 게 아니라 몰래 가져다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연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기도 했어요. 말을 하던 가영이가 할머니 생각이 났는지 옷소매로 서둘러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며 다음 말을 시작했을 땐 저도 마음속으로 함께 울어야 했습니다. 제가 엄마 아빠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희 할머니하고 단둘이 사는데요. 그맘때쯤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저를 언니라고 부르는 아기가 되셨어요. 처음 교복 입고 중학교 다니기 시작했을 때도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할머니는 저한테 늘 기둥이셨어요. 비가 올 땐 할머니가 저한테 곧 우산 같은 존재였고 바람이 불 땐 바람을 막아주는 커다란 산 같은 존재였어요. 오직 할머니한테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기가 되어버린 할머니를 보게 되니 충격이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혼란스러웠다고 해야 하나. 치매라는 병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하필 저희 할머니가 그 병에 걸리게 되실 줄은 상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할머니가 장난치는 줄 알고 화도 내보고 울기도 해봤는데 오히려 더 아이처럼 울어버리고 소리를 지르시고 꼭 아이가 떼쓰는 것처럼요. 고집도 얼마나 센지 밥을 숟가락에 떠서 먹여드리는데 먹지도 않으시고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고 이젠 할머니를 챙겨줄 사람이 제가 되어야 한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기적인 마음에 짜증이 앞섰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할머니가 딱 제정신이 돌아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겨우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손녀딸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이제 혼자 살으라고. 그때 저도 정신이 들었어요. 아, 여태 혼자서 힘들게 나 키우고 길러주신 분인데 당연히 내가 지켜드려야지. 우리 할매 내가 지키지 누가 지켜? 하고. 언제 정신줄을 놓게 될지 모르니 나중에 주려 했던 거 지금 준다며 대학 등록금 하라고 통장을 주시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써요? 아픈 할머니 두고 제가 어떻게 대학을 가고 기숙사까지 들어가서 할머니랑 떨어져 지내요. 수시 합격했던 대학을 포기했어요. 할머니 아시면 난리치실 거 알면서도 저는 할머니 곁에 있어야겠더라고요. 까짓것 머리도 똑똑하지 못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시간 낭비하느니 졸업하고 일하면서 할머니 집에서 살아야겠다. 그 마음을 먹고 길을 가는데 사장님 빵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홀린 듯 멈춰 서고 보니 제가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은 게 생각났어요. 밥 먹자 해도 먹기 싫다고 떼쓰시던 할머니 때문에 저도 밥 먹기가 싫더라고요. 어린내가 되어버렸으니 저 어렸을 때 밥만 아니면 다 잘 먹던 모습이 생각나면서 어쩌면 아기가 되어버린 할머니도 빵은 드시지 않을까. 시식이라고 적힌 팻말 앞에 서서 할머니 생각을 하고 또 했어요. 그러다가 맛을 보게 되었고 멍청하게도 그게 도둑질인 줄도 모른 채 가방에 담았어요. 할머니 생각만 하면서. 치매 걸린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가야 했던 19살의 가영이가 안쓰러웠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나를 점점 잊어가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견디기 힘든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마저 혼자 계획해야 했을 테니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었을까요? 어른인 나도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마음이 힘든데 어린 가영이에게는 얼마나 더 막막하고 힘든 일이었을지 진심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이 가게의 빵을 가져가면 할머니가 참 좋아하시기에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시식용 빵을 가져갈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음 먹고 가게에 오면 그날은 더 유난히 푸짐하게 담겨 있는 접시가 보이더라고요. 이번 한 번까지만, 이번 한 번까지만 그냥 가져가자 했던 게 어느덧 6개월이나 되어버렸어요. 스스로 도둑이라고 생각했어요. 난 도둑질하는 애다. 나는 도둑이다. 못된 도둑, 나쁜 도둑, 양심도 없는 도둑이다. 그렇게 일자리를 찾기 위해 컴퓨터를 쓰려고 들른 PC방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종이가 붙어 있었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말 잘 듣고 일을 잘 배우면 직원으로 고용하겠다는 사장의 말을 믿고 그 PC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첫 달 월급을 받아 그동안 빵을 가져갔던 게 미안해 가장 먼저 저희 가게에 들르게 되었고, 그렇게 편지와 돈을 남기고는 이제 진짜 사 먹어야지 했다고요. 근데 다음 달부터 월급이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 해보는 아르바이트라 원래 다 그렇다는 사장 말을 진짜로 믿고서 시간만 흘러보냈다고 해요. 그래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멍청한 사람인 줄 몰랐다며 참담한 표정을 짓는 가영이의 얼굴이 허무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던 어린 나이에 갑자기 혼자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가영이에게 세상이 너무 잔혹하다 생각했어요. 어른으로서 미안하고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어려운 시간을 겪어왔던 사람이기에 가영이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살아온 시간들이 가영이에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자꾸 마음이 갔어요. 치매 걸린 할머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예쁘기도 했고요.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가영이처럼 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분명 제가 배울 것이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라 더 지켜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열대에 있는 밤식빵을 더 챙겨 봉투에 담아 가영이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내가 만든 빵 좋아해 주신다니 기쁘네. 앞으로도 너한텐 내가 밤식빵 무료로 줄게. 그리고 난 너한테 이 빵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밤식빵부터 다른 여러 가지 빵들까지 그냥 배우다 보면 너도 알 수 있을 거야. 이 길이 네가 가야 할 길이 맞는지 아닌지 여기서 일하면서 나한테 안 배워볼래? 나는 너한테 심부름도 안 시킬 거고 월급도 금액 딱 맞춰서 꼬박꼬박 줄 거야. 그랬더니 가영이가 의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허리를 냅다 숙이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열심히 하겠다고. 저도 너무 기쁘지만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다고. 그 악의 없이 순수한 모습을 보는데 왜 눈물이 나려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호의에 누군가 이렇게까지 기뻐한 적이 있었나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이더라고요. 그렇게 가영이는 아주 오래전 저와 닮은 모습을 하고서 저의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진심을 담아 가르친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고 어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영이는 멋있게 성장해 주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배워보지 않겠냐는 저의 말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기쁘다고 말하던 그날, 제가 마지막으로 제시했던 한 가지 조건을 잘 지켜주면서 말이에요. 할머니를 끝까지 지켜드리기 라는 그 조건. 그 착하고 따뜻한 마음이 반죽에 구워져 나오니 손맛이 더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쁜 가영이가 저의 1호 제자가 되어 함께 빵을 사랑한 지도 어느덧 6년이 흘렀어요. 가영이네 할머니께서는 가영이와 함께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누려고 노력하고 웃고 즐겁게 지내려 노력하며 지내고 계셨지만 치매와 상관없이 코로나로 인해 몸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결국 1년 전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직도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할머니 생각이 밀려온다고 하며 힘들어하고는 하지만 걱정했던 것보다 잘 이겨내는 모습에 요즘은 가영이가 저보다 더 어른 같다고 느껴집니다. 아직 젊은 푸릇푸릇한 나이의 가영이에게 앞으로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기를, 그 아이의 걸어갈 길이 그 아이를 닮은 예쁜 꽃들로 수놓아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는 제가 평생 제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걸음마를 배우고 말하는 법을 배웠던 어릴 적과
어린 저를 거두어 주셨던 스승님을 만났을 때와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배웠을 때 제 삶은 늘 배움의 연속이었거든요. 가영이를 만나 처음으로 스승이 되어 보기도 했지만 그녀를 통해 저 또한 배운 것이 있으니 그녀 역시 저의 스승입니다. 저의 네 번째 인생은 스승으로서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네 번째 인생 역시 또 다른 스승을 만난 배움의 나날이었다고 해야겠어요. 어쩌다 보니 남은 생도 또 다른 무언가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가짐을 배워나가는,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일까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 제 딸도 배우고 싶은 게 많답니다. 피아노도 하고 싶고, 미술도 하고 싶고, 하루는 아빠와 둘이 야구를 보고 오더니 야구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뭐든 잘 배우고 잘 해내는 아이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가영이만큼만 잘 자라주어도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엄마의 욕심이겠죠? 따스한 봄이 지나고 어느덧 여름이 성큼 다가왔어요. 요즘은 시간이 왜 이리 또 빨리 흐르는지 모쪼록 바쁜 하루의 반복들 속에서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